다음은 서법군 11번가 본부장님께서 커머스의 오래된 미래를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서 본부장님께서는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본부장님 소개를 잠깐 해드리자면요. 현직에서 활동하고 있는 19년차 MD로 현대백화점 상품본부 생식품팀 바이어로 활동을 하셨고요. 현재는 11번가에서 신선식품팀 팀장 및 마트 담당을 맡고 계십니다. 지난해에는 이제 그간의 경험을 담아서 프로페셔널 커머스의 조건이라는 경영 전략서를 출간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1번가에서 근무하고 있는 서법군입니다. 19년차 커머스 MD이고요. 또 가공식품, 생필품 팀, 또 신선식품 팀 이렇게 세 개 팀을 묶은 마트 그룹의 담당이기도 합니다. 최근까지 이커머스에서 치열하게 격전이 벌어지고 있는 바로 그 카테고리이죠.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리테일의 역사 또 커머스의 역사입니다. 역사 전문가가 아닌데 왜 역사 이야기냐라고 이제 고개를 갸웃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저는 지금까지도 치열한 격전의 좀 현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시선을 고객에게 두지 않고 경쟁자만 바라보면서 또 경쟁자의 꽁무니만 쫓아다니는 활동이 이 리테일 시장에서 성공을 담보할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의문을 갖게 되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사람이 하던 머천다이징을 인공지능과 알고리즘이 대체하는 시대에서 과연 사람 MD가 어떤 활동을 할 수 있을까, 또 어떤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고민들을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그래서 현상을 분석하는 것만으로는 어렵다는 결론을 냈고요. 역사를 통해서 인사이트를 찾아보고자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노력의 결과물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저는 좀 두괄식을 선호한 편이라서 결론부터 좀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앞으로 리테일 시장을 선도할 기업은 광장으로서의 시장을 조성하는 기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나 지금이나 그리고 앞으로도 시장은 광장이고 또 동네 놀이터이며 커뮤니티이기 때문입니다. 최근까지 시장을 주도했던 편의성과 효율성을 중시하면서 거래 마찰을 최소화하는 데 집중했던 기업들이 시장을 주도해 왔는데요. 저는 이제 앞으로는 그 맞은편에 광장으로서의 시장이 세워지고 또 사람들은 광장에 훨씬 더 오래 머무를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편 한국 이커머스 시장의 경쟁은 미국이나 중국과는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압도적인 1위 없이 경쟁은 계속 다원화 구도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요. 또 온오프라인의 경계가 무의미한 상태에서 리테일의 본원적 경쟁력이 승부를 가늠할 거다라고 봅니다. 또 한편으로 오프라인 리테일에도 르네상스의 기회가 다시 한번 오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경쟁의 주요 전장이 패션 잡화나 럭셔리, 뷰티 쪽으로 옮겨가는 경향이 있는데 이 부분은 오프라인에도 유리한 내용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말씀드릴 그 커머스 역사를 표 하나로 정리를 해본 건데요. 여기 보시면 우측으로 이렇게 항목들이 있습니다. 시장의 희소성, 거래 주도권, 이동 제한 이런 식의 내용들인데요. 중요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역사 진전 및 산업화 진척을 통해서 시장은 계속 확장하고 거래 마찰은 감소했으며 거래 주도권은 이렇게 상인에서 리테일러로 전문 리테일러로 또 플랫폼으로 이동해 왔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시장의 희소성인데요. 현대 시장은 초연결 상태에서 완전히 정보가 개방된 상태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에서 누가 경쟁의 주도권을 가져갈 것이냐, 이것이 초미의 관심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고대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고대 시장은
희소성이 매우 높은 특성을 가지고요. 또 특정한 지역 공간 내에서 제한적으로 설치가 되었습니다만 상거래 외에도 커뮤니티나 정치 토론, 유의 등이 다양한 활동이 전개되었습니다. 첫 장면은 그리스 폴리스의 아고라인데요. 요 아고라는 광장의 기능과 함께 시장의 기능도 했고요. 또 두 번째 그림은 7에서 9세기에 실크로드의 중심에서 번성했던 당나라 장안성입니다. 이제 계획 도시 내에 동쪽과 서쪽에 시장 두 개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었는데요. 이 시장은 당시에 글로벌 문화가 융합되던 용광로의 역할을 했습니다. 당시에 로마 그리고 또 아랍, 신라, 외국 같은 그러니까 유라시아 전역에서 생산된 물품들이 거래가 됐고요. 또 이때 이태백 그러니까 이백과 두보와 같은 천재 시인들이 활동하는 장이 되기도 했습니다. 2000년 전 그 사마천의 기록을 보면 시장의 기능 또 유통의 본질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일단 붉은색 글씨를 보면 싼 물건은 값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곳으로 이동하여 높은 물가를 낮춘다. 그리고 이는 마치 밤이고 낮이고 쉬지 않고 낮은 곳으로 흐르는 물과 같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지금도 유통은 가장 낮은 가격을 향해 흐릅니다. 최저가라는 표현은 정말 매력적인 단어이고요. 앞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될 것입니다. 이 붉은색 글씨 외에도 이제 중요한 부분은 또 이건데요. 매우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나름대로의 법칙에 따라서 계속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한쪽으로 독점되거나 어느 쪽에 막히지 않고 흐른다라는 것이 유통의 본질이고 또 시장의 기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중세에도 이런 시장의 모습은 뭐 유사했고요. 또 현대로 건너뛰어 와도 시장의 원형은 그 본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요 이제 파이크 플레이스 마켓인데 시애틀에서도 가장 방문자가 많은 관광지라고 합니다. 베트남에 있는 수상시장인데요. 원시적인 수상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여기를 굉장히 좋아하고 자주 방문하면서 또 실제로 거래도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죠. 저는 고대 이래로 시장의 원형과 본질은 변함없이 유지되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재래시장이나 전통시장이라는 이름으로 재분류되어서 이제 변방으로 밀려났을 뿐인데 그 원형과 본질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것은 바로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상거래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교류, 유희, 정치가 결합되어 있는 이것이 근대 이전의 시장이고 시장은 상거래와 함께 광장의 기능을 병행한 거죠. 하지만 이제 근대 이후의 상거래의 발전은 그중에서 특히 거래에 집중하면서 거래 마찰을 최소화하는 궤적으로 움직였고요. 전문적인 리테일러의 발전의 역사와 그 궤적이 같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대로 넘어오면 근대 쇼핑은 공간과 시간 제약으로부터 이제 해방이 되었고요. 또 상거래만 집중하는 그러니까 오직 쇼핑만을 위한 건축물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현대 리테일 테크 발전의 기초가 수립됐고 소비자 또 소비자가 왕이다라는 개념이 발생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근대 리테일은 사실은 그 산업혁명 이후에 본격적으로 발전합니다만 그 전부터 변화의 조짐은 있었습니다. 당시 15세기 당시에 인도양이나 또 대서양까지 또 페르시아만까지 다 지배했던 이슬람 세계에서는 상업을 중시하고 또 상인들을 우대했는데 그 결과로 최초로 쇼핑이라는 개념이 탄생하면서 세계 최초로 실내 시장이 만들어집니다. 이게 바로 지금도 좀 번성하고 있는 그랜드 바자르죠. 물론 이제 코로나 때문에 잠시 닫았습니다만. 그리고 그로부터 400년 정도 후에 이제 1820년 즈음에 프랑스 파리에 쇼핑 전용 아케이드, 그러니까 파사주라고 부르는 아케이드가 생겨납니다. 여기에는 이렇게 유리 천장에 설치가 되고요. 또 야간 조명이 가스등으로 설치가 되면서 유럽인들이 거의 역사상 처음으로 비 오는 날 그리고 야간에도 쇼핑을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카테고리의 상점이 설치가 되었고 그것뿐만 아니라 헤어숍이나 어린이 극장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1852년 드디어 백화점이 발명됩니다. 이 모습은 1887년에 에펠의 지휘 아래
백화점이 완전히 완공된 모습을 이제 그린 이제 1910년도의 그림이고요. 백화점을 좀 자세히 보면 백화점은 근대 리테일을 규정했는데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여러 가지 카테고리들을 하나로 집합 구성했다는 거. 두 번째는 대형 건물로 수직 계열화했다는 거고요. 또 세 번째는 정찰제, 반품, 교환환불, 그리고 직사입, 직영이라는 근대 머천다이징의 내용들을 완전히 규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중정이 있고 천장이 개방된 타원형 순환 구조를 보실 수 있는데요. 최근에 혹시 그 더현대 서울을 방문하신 분들이라면 그 어떤 유사한 모습을 연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아래의 그림은 봉마르쉐를 창업한 부시코 마르그리트 부부인데요. 이분들은 40년 동안 그러니까 평점원으로 시작해서 40년 만에 백화점을 건립한 분들입니다. 당시에 어떤 계급을 뛰어넘어서 자수성가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준 어떤 좀 신화적인 인물이기도 하죠. 백화점이 만들어지기 1년 전에 세계 박람회가 처음으로 런던에서 열렸는데요. 철제와 유리만으로 지어진 최대의 건물이고요. 이 수정궁을 보기 위해서 전 세계에서 600만 명이 방문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 600만 명의 방문자 중에 부시코 부부가 꼭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아마 저 수정궁을 보고 아 이거구나라고 무릎을 탁 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백화점은 근대 리테일을 규정했을 뿐만 아니고요. 또 온라인 쇼핑의 단초를 제공하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카탈로그를 통해서 매장에 가지 않고도 원거리에서 주문을 하는 그런 쇼핑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실현해 줬고요. 또 유행을 선도하는 당시 파리지행, 이른바 파리지행의 라이프 스타일을 규정하는 교과서의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시어스죠. 1970년대까지는 전 세계 소매업의 글로벌 탑이었던 기업이고 이 시어스는 카탈로그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1000페이지에 걸쳐서 약 3만 종의 상품을 수록했다고 되어 있고요. 미국 철도의 건설 또 우편 산업이 발전되는 것을 토대로 미국 전역으로 확장돼서 미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리테일러 중에 하나였습니다만 2018년에 파산했죠. 이거는 1845년에 세계 최초의 카탈로그로 알려진 티파니사의 블루북입니다. 이제는 현대로 좀 더 다가 보겠습니다. 시어스가 드디어 1925년에 양판점의 시대를 엽니다. 양판점이라는 것은 대형 소매 점포를 센트럴 바잉 시스템으로 체인소 형태로 운영하는 것을 얘기하고요. 여기에서 이제 이후 현대적인 또 리테일러가 발생되게 되는 거죠. 시어스는 카탈로그에서 양판점으로 성공적으로 변신을 했습니다만 이후 1970년대에 시어스타워를 건축한다든지 또 80년대에는 전혀 관련이 없어 보이는 신용카드 사업을 하고 또 93년도에는 카탈로그를 아예 중단하는 결정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결정들을 그러니까 잘못된 결정들이 누적되면서 결국에 2018년도에 파산하는 결과를 맞게 됩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시어스가 당시에 중산층을 외면한 반면에 월마트가 중산층을 설득하는 데 성공하거든요. 샘 월튼이 양판점을 보면서 자라나서 그 양판점을 토대로 할인점을 세우는데 그 할인점이 시어스를 잡고 글로벌 탑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 이 커머스 역사에서도 굉장히 좀 극적인 장면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1956년 그리고 1980년대까지는 이렇게 교외 대형 쇼핑센터가 유행했는데요. 이 모습도 아까 말씀드린 봉마르쉐 그리고 또 더현대 서울의 모습하고 유사한 형태가 되죠. 이 사우스데일 쇼핑센터를 설계한 빅터 그루에는 자신의 고향인 비엔나의 야외 광장을 모방했다고 하는데요. 교외에서 쇼핑하고 또 커피를 마시고 사교할 수 있는 공간을 구현하고자 했습니다. 여기 양쪽에 두 개의 앵커 스토어가 들어가는데 이런 앵커 스토어가 바로 시어스 또는 뭐 노드스트롬 같은 백화점이 그 역할을 했고요. 100여 개의 브랜드숍이 같이 여기서 영업을 했습니다. 최근에 보면 한국에서는 신세계 스타필드를 연상하시면 유사한 형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제 할인점의 시대가 열립니다. 1962년에 아칸소주의 작은 잡화점으로 창업한 이후에 EDLP 전략을 토대로 여러 가지 혁신적인 리테일 테크를 가지고 글로벌 탑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월마트는 현재는 아마존이 맹추격하고 있습니다만 24개국에서 1,500개의 매장을 통해서 작년에 한화 기준으로는 약 600조 원의 매출을 거둡니다. 19세기는 백화점, 그리고 20세기는 할인점, 그리고 21세기는 이커머스, 뭐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은데요. 19세기 이제 벨 에포크 시대, 그러니까 평화의 시대 또 혁신의 시대에 유행했던 백화점, 그리고 70년대 이후에 이런 현상에서 좀 합리적인 쇼핑, 합리적인 소비 생활을 즐기던 시대의, 그러니까 원하던 시대의 할인점 이런 것이 있는데, 지금 현재 시대를 보면 18세기 산업혁명 이후에 다시 한번 찾아온 또 다른 혁신의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지점은 이 백화점과 할인점이 완전히 지나간 과거가 아니라 현재 이것도 미래의 일부분이기도 하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어떠한 형태로 커머스가 전개될 거냐 이런 부분들이 계속 좀 고민해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소수이지만 이 맞은편의 시장에서 여전히 살아남아 있는 백화점들이 있습니다. 특히 노드스트롬은 1901년에 노드스트롬이 창업한 이후에 고객만 바라본다라는 그런 고집스러운 원칙을 계속 이어가면서 또 120년 동안 좋은 결정들을 계속 누적하면서 아직까지 좋은 성장들을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업계 최초로 시도한 자체 아울렛인 렉은 지금 현재 노스트롬 총 매출의 30%를 점유할 정도로 인기를 누리고 있고요. 또 온라인 시프트도 굉장히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서 지금 전체 매출 50%를 점유할 걸로 예상한다라고 합니다. 한국의 백화점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신세계백화점 강남점이 단일 매장 글로벌 탑3로 올라왔는데요. 유럽이나 일본의 백화점들이 한국의 백화점한테 3위 자리를 내줄 거라고 상상이나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팬데믹의 영향이긴 합니다만 한국의 백화점의 성장은 굉장히 눈부시게 이루어졌습니다. 사실 산수만 해보면요. 연간 3%씩 성장을 24년 동안 꾸준히만 하면 2배로 성장하는 결과가 나오거든요. 신세계백화점 70년 넘게 성장을 해오고 있고 또 아까 이제 봉마르쉐 이후에 이제 160년의 백화점의 역사에서 천천히지만 성장하고 있다는 점 주목해 볼 만할 것 같습니다. 더현대 서울도 만만치가 않죠. 대단합니다. 서울에서는 10년 만에 오픈한 백화점이기도 했고요. 팬데믹의 영향에서도 줄지어서 고객들이 방문하면서 최대 10만 명의 고객이 방문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 흐름은 아직까지 이어져서 아직도 좀 줄을 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저는 이제 더현대 서울에 방문해 보면 그 구조를 보면서 옛날 봉마르쉐가 했던 것처럼 어떤 현대판 쇼핑의 성전을 구현하고 싶지 않았을까 그런 짐작을 좀 해봅니다. 예. 근데 앞에서 이제 제가 백화점 얘기를 좀 했습니다만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세는 역시 디스카운터입니다. 그러니까 딜로이트에서 발표한 리테일러 탑 10을 보면 이 중에 6개가 디스카운터이고요. 아마존이 2위에 랭크돼 있고 또 뭐 이렇게 드럭스토어나 홈데포가 모습을 보이네요. 또 전미 소매업 협회에서 발표한 내용도 대동소이한데요. 월마트, 또 리들, 알디, 코스트코, 까르푸처럼 디스카운터가 대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좀 다른 쪽에서의 경쟁이 굉장히 크게 일어나는 것도 있습니다. 성장률만 기준으로 이렇게 뽑은 핫백 리테일러를 보면 여기서 보면 쇼핑의 재미 또는 엔터테인먼트를 공략한 기업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리들이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보여지는 것처럼 이렇게 웨이페어, 뭐 빌드닷컴, 돈키호테, 박스닷컴, 파이브빌 이런 업체들은 대부분 다 이렇게 엔터테인을 좀 지향하는 업체들이기도 합니다.
네, 이제는 동시대 이제 현대로 이제 왔습니다. 2007년에 아이폰이 출시된 이후에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 이커머스는 완전히 보편화되었고요. 팬데믹의 영향으로 고연령층까지 확대되면서 완전히 보편화된 상태입니다. 그 보편화를 넘어서 또 카테고리가 완전히 분화되고 전문화되고 있는 상태고요. 또 중고거래 플랫폼이 급성장하는 좀 이례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마위는 이미 10년 전에 이런 현상을 예견했었는데요. 중국의 온라인 쇼핑 침투율이 2020년, 22년에 50%를 넘을 거다에 1억 위안의 내기를 걸었고요. 실현이 되었네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간과하지 말아야 될 부분은 이 곡선이 50%를 넘으면서 각도를 줄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글로벌 수치를 보면 글로벌에선 지금 점유율, 그러니까 침투율 18%를 보이고 있고요. 한국 시장은 그보다 훨씬 높습니다. 이제 통계의 수치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약간 다릅니다. 뭐 전체적으로 승용차 연료를 포함할 거냐 말 거냐, 그다음에 서비스를 포함할 거냐 말 거냐에 차이는 있습니다만 최대 43% 그리고 작게 봐도 34%의 침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 시장은 각도가 둔화되지 않은 상태로 계속 성장하고 있죠. 물론 50%가 넘어가거나 또 1위 플레이어가 점유율 30%를 점유할 경우에는 이 각도가 어떻게 될 거냐에 대한 부분은 좀 생각할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플레이어별로 점유율을 좀 보면 이렇게 양강 구도가 이제 형성이 이제 거의 다 됐습니다. 물론 이베이의 인수 결과에 변화가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양강 구도가 결정이 된 상태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기타에서도 약 30%의 비중을 차지하며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이 부분도 유념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관건은 2021년도를 예상을 하면 25% 성장을 한다고 했을 때 160조 정도로 온라인 거래액이 간다라고 가정을 하면요. 30% 점유율을 누가 가져갈 거냐가 관건인데요. 그러려면 47조를 해야 됩니다. 상당히 먼 숫자입니다. 우리나라 이커머스 시장의 현상과 전망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요. 1996년에 인터파크가 오픈한 이후에 이제 개척자들이 시장을 열었고요. 또 이베이나 11번가와 같은 경우 기업들이 시장을 확대시켰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리더 그룹이 결정된 상태에서 당근마켓, 무신사, 컬리, 아이디어스 같은 개척자, 그러니까 좀 창업자 그룹들이 굉장히 크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인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쇼핑 앱을 보면 쿠팡이 좀 압도적입니다만 연령대별로 보면 뭐 에이블리, 지그재그, 또 아이디어스, 오늘의 집 같은 이런 기업들이 이제 눈에 띄는데요. 그 카테고리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사례처럼 엔터테인먼트 쪽을 지향하고 있다는 점도 한번 생각해 볼 지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커머스 역사에서 이렇게 중고거래가 활성화된 적이 있었는가 이런 싶은데요. 그런 면에서 중고거래는 진짜 비욘드 마켓이라고 할 만할 것 같습니다. 당근 마켓에는 지금 사람들이 정말 자주 와서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게다가 또 오래 머물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CTR, CVR 그리고 듀레이션 타임이 굉장히 중요한 지표인데요. 당근 마켓이 1년 만에 그걸 다 달성하고 말았죠. 이제는 조금 더 이제 과거와 현재를 좀 정리해 보고 미래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팬데믹 이후에는 커머스가 공간과 위로 또 컨택을 지향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또 사람들의 시선이나 마음이 바로 이쪽으로 향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혁신적 창업가 집단의 붐업이 일어날 건데 이들이 잘 활동할 수 있는 시장을 어떻게 조성해 줄 거냐가 또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스마트 셀러 집단의 활동성은 계속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고요. 대세 이면을 보면 사람들은 지금 골목길, 골목 상권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기에서 여가를 즐기고 또 쇼핑을 병행합니다. 여기서 사진을 찍어서 인스타에 올리는 재미에 푹 빠져 있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주류가 역전되면서 과거에 중요했던 성장이나 헝그리 정신 같은 패러다임의 빛을 잃었고요. 이제는 공정이나 공유 또 친환경과 같은 패러다임이 대두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에 대해서 좀 더 좀 자세히 말씀드리면요. 과거에 소비자는 탄생 이후에 지금까지 계속 소비자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1960년도에 셀프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보급된 이후에 지금 이커머스의 마켓플레이스까지 와 보면 소비자가 탐색하고 검색해서 선택하고 결제하고 또 배송을 기다렸다가 배송 후에 뒤처리까지 하거든요. 어떤 경우엔 리뷰를 올려달라는 부탁을 받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소비자가 다 하는 아이러니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 진화가 되었는데 결국에 소비자가 열일하는 구조가 된 거죠. 게다가 요새 소비자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쳐 있습니다. 중산층이 줄어들고 또 노령화되고 있고 청년들은 취업난과 빈곤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민한 사람들은 절제나 공유로 시선을 돌리고 있는데요. 파타고니아나 당근마켓이 그 좋은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현대 쇼핑을 만들어낸 사람들은 여기 복마르시의 부시코 또 뿌링탕 백화점의 전리조 또 조선인 최초로 세운 백화점 화신백화점의 창업자인 박흥식 사장인데요. 이런 분들과 같이 또 앞으로의 시장은 좀 뜨거운 열정으로 결단을 내린 창업가 집단이 주인공으로 등장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이 지금 누구나 신화를 창조할 수 있는 랜선 마켓이 완전히 열려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중국에서 굉장히 크게 성장하고 있는 라이브 커머스의 왕홍이 이제 대두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신화는 사실은 과거에도 사례가 있긴 했습니다. 5, 60년대에 방문 판매로 굴지의 기업을 이룬 에이본이 있고요. 에이본 레이디이고요. 여기는 90년대 홈쇼핑의 여왕이었던 조이입니다. 이 에이본은 2019년도에 LG생건이 인수하기도 했었죠. 저는 머천다이징이라는 것은 욕망을 다루는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전적으로 머천다이징은 상품 기획인데요. 상품 기획이라기보다는 저는 욕망 기획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쇼핑은 여전하거든요. 사람들은 지금도 오랜 시간 기다려서 문을 열자마자 뛰어 들어가는데도 즐거운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고요. 그런 마음으로 아직도 박싱데이나 광군제 그리고 11절 같은 프로모션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1등만 살아남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뽕레프 다리의 노점상이었던 꼬냑이 세운 사마리텐이라는 백화점인데요. 대중적인 백화점을 지향하면서 1925년엔 프랑스 백화점 매출 1위에 오르기도 했었고요. 중요한 점은 여전히 생존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승자가 항상 영광스러운 것도 아니어서요. 화신백화점의 경우에는 당시에 조선 재계 1위로 오르기도 했었죠. 박흥식 사장이. 그런데 그분은 해방 이후에 반민특위 1호 권거자라는 오명을 얻기도 했고요. 화신그룹은 완전히 파산해서 87년에는 화신백화점 완전 철거됐고 지금은 터에 이렇게 비석 하나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예, 이제 마무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정리를 좀 해보면 지금 현재 초연결 시대 그리고 미래의 커머스를 주도할 기업 혹은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봤을 때 첫 번째로는 창업자들에게 시장을 제공해주는 시장 조성자가 주도할 거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또 지친 고객들하고 컨택하면서 그들이 자주 와서 오래 머물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쇼핑의 재미를 제공한 리테일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엔 온오프라인의 구분은 전혀 없는 상태고요. 그리고 또 차별적인 경쟁력으로 가격 자체를 통제할 수 있고 또 줄을 세울 만한 상품을 보유한 브랜드입니다. 그리고 또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렇게 새로운 집단이 나올 건데요. 과거에 기차를 타고 방문 판매를 했던 에이본 레이디하고는 달리 온라인의 가상 세계에서는 지금 바로 옆에 있는 것처럼 컨택 세일즈를 전개할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는 진짜 마지막 장인데요. 제가 역사 얘기만 하다 보니까 좀 현장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일부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카테고리, 즉 CTR이 가장 높은 카테고리 어디냐 이렇게 보면 역시 압도적으로 디지털 상품입니다. 노트북이 코로나 역기 전상으로 수요가 감소했습니다만 여전히 사람들은 다양한 디지털 상품에 열광하고 있고요. 또 이제
이하로는 뭐 한편으로 기호품으로서 식음료에 열광하는 경우도 많이 있긴 합니다. 저는 앞으로 패션과 뷰티가 이런 격전지가 될 거다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트 상품군에 한정되긴 합니다만 현재 이커머스 플랫폼에서 좀 눈에 띄는 브랜드들을 좀 말씀드릴 건데요. 이 브랜드들은 굉장히 독특한 특징을 가집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과거에는 리테일러에게 상품을 공급해주는 역할에 그쳤다면 현재는 직접적으로 고객 접점을 창출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는 점이고요. 커머스 플랫폼을 마케팅 플랫폼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은 가격을 통제할 수 있고요. 차별화 상품을 통해서 오픈런을 만들어내는 브랜드들이기도 합니다. 식품에서 대표적으로 풀무원이 있고요. 코카콜라가 굉장히 좋은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요새 최근에 신세계푸드도 좋은 활동을 벌이고 있고요. 건강식품에서는 생유산균이란 그 드시모네라는 브랜드를 운영하는 바이오일리븐이 있고 또 메일유업의 셀렉스도 중요한 요새 의미 있는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한편으로 정말 어려운 시장인 생활용품에서도 LG 생활건강이나 유한킴벌리도 굉장히 좋은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네, 긴 시간 좀 지루한 내용일 수 있는데 이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